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매수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는데 그래도 어떤 말들을 해드리면 좋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들었고, 저도 이제 지키지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매수라는 거는 뭐 버튼만 누르면 돼서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매도도 어렵고 매수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거는 규칙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규칙이라는 거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스스로 이제 정해야 되는 건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내가 어떤 투자자인가부터 우리가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느냐, 아니면은 좀 한 월에서 한 평균적인 보유가 한 두세 달 정도 되고 뭐 한 분기 실적 단위를 체크하면서 좀 끌고 가면서 이런 걸 하느냐, 아니면 나는 이 회사가 기술이 있다고 믿어. 나는 무조건 뭐 이 시장이 열릴 때까지 무조건 고야 고 이러면서 끌고 가면서 그냥 난 뭐 잔파도는 신경 안 써. 장기 투자하느냐. 이게 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검증된 대형주 이런 거 좋아. 시가총액 저 밑에 있는 애들 그거 회사 오너가 뻘짓거리 하면은 한 방에 골로 가는데 그걸 왜 사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야, 대형주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평가받았기 때문에 한 중형주급에서 시가총액 5천억에서 앞으로 스타가 돼가지고 2조 3조 될 거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크게 먹는 거지.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에, 아니야, 야, 시가총액 1,000억 미만에 기관 투자자들도 안 보고 애널리스트들도 안 보고 보물이 있어 거기에. 갑자기 애들이 막 시가총액 5천억까지 바로 달린다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다 달라요. 다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부터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처음 이제 주식시장이 딱 들어왔는데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 수가 없죠. 결국 뭐냐, 수업료 계속 내보면서 깨져본 다음에, 아, 나는 약간 이쪽에 어떻게 좀 투자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대형주를 투자하니까 그래도 좀 이름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니까 조금 더 이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안정화 되는구나. 또는 이제 제 주위에 이제 강철의 심장을 가진 어떤 친구도 있는데, 뭐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 심장 자체가 달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강심장이고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투자마다 성향이 다르고 사람이 성격이 다른데 이거를 꼭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이제 규칙을 지켜 나가야 될까, 이런 걸 이제 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중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단타가 최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찾아야 돼요. 그거를 빨리 찾아야 이제 거기에 파도를 타서 자산을 좀 심도 있게 실어가지고 버는 거가 들어가는 건데, 이 구간이 이제 수업료를 내는 구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가급적이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골로 가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종목 올려놓고 실수한 것도 있고 뭐 좀 잘 보고 올라간 것도 있고, 이런 거 옆에서 시행착오 자꾸 보면서 경험해 보시라.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제 큰 틀에서 시장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전망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거를 만들어 가야 된다. 뭐 대부분의 유튜브들이 종목 얘기하는 거를 좀 꺼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틀리면 어떡하냐. 내가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 10개 던지면 한 대여섯 개 맞추면 다행입니다. 저도 이제 확률이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다 맞춰요. 다 못 맞춰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저도 이제 실제 투자할 때 잘라내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진 않죠.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거는 교육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야 사람이 어떻게 뭐 10개 20개 이렇게 들고 가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이제 기껏 많이 들고 가봐야 한 3종목이다, 4종목이다, 5종목이다, 아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뭐 한 종목 몰빵 쳐가지고 세게 먹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을 한다. 저 같은 사람은 왜 그렇게 투자하지? 그냥 뭐 한 20종목 정도 또는 뭐 많이 들고 가면 한 30종목 들고 깔고 하고, 장이 좀 잘 될 때 압축하고, 장이 좀 이렇게 좀 어수선할 때는 펼쳐가지고 베타라고, 포트폴리오 베타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장 리스크에 노출시켰다가 앞에 이제 어떻게 리스크 같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 주식 비중을 전반적으로 좀 확 낮췄다가 다시 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식을 좀 다시 사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듯이 최근 이제 코스닥 지수가 3일 이평선을 회복하면서 돌아서면서 다시 좀 주식 비중 늘려보죠. 다만 뭐 지금 양시장인 모두 다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어떤 엑셀 그 링크 상에서 차트 뭐 관련해서 이제 링크로 지금 시장이 호황이냐 아니냐를 이제 점검하는 게 있는데, 뭐 양시장 다 지금 시그널은 없기 때문에 뭐 많이 채워봐야 50%인 것 같은데요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이제 규칙을 세워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종목 몰빵, 나는 이 종목에서 인생을 걸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면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모든 투자는 스스로가 필요하에 의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스스로 필요하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미 이걸 보고 있는데 딴 거 얘기해봐야 귀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에 몇 종목을 관리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세 종목에서 5종목을 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의 종목 수가 늘어나는 장이 대충 어떤 장이냐면, 종목이 없다가 종목이 늘어나는 경우가 작년 같은 장이에요. 작년처럼 2020년처럼 시장이 막 올라가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하면서 종목이 막 늘어요. 그러면서도 막 수익이 막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종목을 압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종목을 압축하기보다는 컨셉을 압축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2차 전지에 한 종목 사지 말고 한 종목 여러 개 사라. 종목 많이 가져가더라도 그 바스켓으로 사면은 이게 종목 리스크도 줄이고 시장이 이제 올라갈 때 꾸역꾸역 올라간다. 이제 그러면서 리스크를 낮추면서 올라가는 걸 좋아하면서 실제 압축 투자 형태일 수도 있다. 우리가 주도 업종이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랑 뭐 수소랑 위드 코로나랑 큰 컨셉으로는 3개밖에 없거든요. 그 3개 이외의 종목군들 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압축을 통해서 컨셉 압축을 통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 3종목, 난 2차 전지 3개만 사놓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에 몇 종목 가져가는 거냐, 나는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매니징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그 매니징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엑셀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 이게 되게 이제 글자가 많아서 좀 작은데 좀 키워볼게요. 자,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런 컨셉으로 합니다. 자, 전체 종목이 있어요. 전체 종목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관리합니다. 이 엑셀 데이터는 제가 그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매주 업데이트해서 드려요. 이 자료 쭉 보면서 실적 넣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종목을 쭉 보죠. 그 전체 종목 중에서 그 회사마다 자신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살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걸 유니버스로 뽑아요. 그 유니버스에서 그 1차로 한번 걸르는 게 모델 포트폴리오고,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실제 내가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이제 실질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냥 뭐 대충 포트고, 이건 압축은 제가 좀 압축해서 투자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건데, 이제 이 여기서 업종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매도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뭐 맨날 전화 한번 해보고 기업 탐방 한번 해보고 그게 펀더멘탈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로 그거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왜 포트폴리오로 구축을 하라고 하냐면, A라고 하는 업종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건데 탐방 갔다 와서 좋은 얘기만 듣고 왔는데 실제 투자하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거는 뭐 전업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마찬가지입니다. IR 담당자가 누가 찾아오더라도 자기네들 회사에 약점되는 얘기 별로 잘 안 해요.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좀 이제 아직 우리 회사 아닙니다라고 뭐 얘기하는 경우인데, 뭐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을 볼 때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든 뭐든 볼 때 확률상으로
이게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높은 확률에 있는 종목들을 좀 포진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업황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거나 업황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골고루 들고 가서 한두 개 틀렸을 때 크게 포트폴리오에 타격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종목 많이 가져가면 돈 벌기 힘든데요. 돈 빨리 안 벌리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컨셉을 압축을 하라는 거예요. 컨셉을 압축을 해서 가져가면은 그래도 돈이 좀 빨리 벌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종목당 몇 퍼센트를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규칙이에요. 나는 몇 퍼센트 할 거야. 예전에 이게 친구가 이제 지금도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뭐 유명한 이제 TV에 나오시는 분 밑에서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따로 뭐지 투자 자문사 밑에 있는데 이름을 밝히기 좀 그렇고 친구가 싫어하기 때문에 친구는 뭐 언론상이나 TV상에 나오는 거 딱 싫어하죠. 그 친구랑 이제 젊을 때 한 4, 5년 전에 제가 이제 어려웠을 때 그 친구랑 동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친구랑 이제 자기 전에도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하루 종일 주식 얘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랑 주식 얘기하면서 이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종목 포트폴리오를 짤 때 우리 회사는 모든 업종 내에서 업종이 이제 여러 가지 업종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업종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업종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으면 우선 투자자문사 같은 경우나 또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요 업종의 담당자들을 선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누구 이렇게 해서 담당자를 선정을 해서 그걸 계속 보게 하죠. 그리고 메인 매니저인 헤더 매니저는 이 밑에 있는 운영력들이 이제 리서치 해온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최종 포트폴리오를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짜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경험상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특정 업종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제로 비중으로 그냥 싹 다 비워봤다는 거죠. 싹 다 비우니까 갑자기 그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언더퍼폼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자기 이제 제 친구의 그 위에 상사 매니저 그때 당시 상사 매니저였던 사람이 하길 너가 어떤 업종이 어떻게 될지 100% 어떻게 확신하냐. 그렇기 때문에 100%다 비우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어느 정도의 비중 지금 이 업종이 시가총액 대비 전체 시가총액에서 예를 들어 뭐 5%라면 너는 미니멈 한 3%는 들고 가야 된다. 또는 만약에 이걸 맥시멈으로 배팅을 하면은 맥시멈 몇 퍼센트까지 배팅을 할 거냐. 실제 이제 제 친구 또 한 놈은 현재 그 연기금 쪽에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고민을 하는 게 매니저들이 그 특정 업종을 만약에 메이저 배팅을 한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자동차 업종을 메이저 배팅을 한다. 자동차 업종이 예를 들어 뭐 7%다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몇 퍼센트까지 사는 것을 용인해 줘야 되는 거냐.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규칙을 자꾸 던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네가 만약에 뭐 A라고 하는 업종을 살려고 하면은 그 업종의 더블업까지는 해도 된다. 다만 더블업 이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도 맥시멈으로 지를 수 있는 비중은 이 정도다.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로 친구랑 얘기했을 때도 나는 업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로 난 정했고 그리고 종목당 맥스 배팅 비중은 3%. 만약에 종목당 매스 배팅은 3%고 시가총액이 좀 큰 비중은 플러스 한 2, 3% 이렇게 정했어. 그건 이제 전형적인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생각할 수 있는 로직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몇 개 가져갈 거냐? 만약에 3개, 4개, 5개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5개면은 종목당 이제 한 뭐 20%잖아요. 그런데 20%씩 다 배팅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박살났을 때 물을 못 타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종목을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현금 비중이 많아져야 되더라고요. 반대로 종목을 좀 펼치면 현금 비중이 조금 덜 돼도 돼요.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좀 잘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마치 돌을 닦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무공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종목을 40개씩도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종목을 많이 가져가길 원하는 사람들이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먹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돼서 종목 투자 비중을 뭐
한 10개씩 가져가 봐야 한 개당 100만 원 해봐야 뭐 돈 언제 버냐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마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에마다 다 투자 방법은 다르다. 근데 내가 그 투자 방법을 계속 할 때 돈이 이 정도 구간에서는 어떻게 규칙을 삶아갈 거고 돈이 이 정도 점프업을 하게 되면은 규칙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남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사실 유튜브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그 규칙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분이 했어요. 종목을 제가 이제 만약에 올려드리면 어떤 거는 늦게 가기도 하고 사실 영상 올려드려요. 이거는 지금 당장 살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게 좋아지는데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보는 것도 있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또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 대비 오늘 이겼니? 시장 대비 오늘 졌니? 이거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하루하루도 신경을 써요.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거든요. 한 달이 모여 한 달이 계속 모이면 1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장 대비 언더퍼폼 하고 있는지 아웃퍼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신경을 쓴다는 거는 종목을 고를 때 어떻게 하느냐? 자, A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막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B라는 종목은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데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데 엄청나게 좋아질 거래요. 근데 몇 가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는 앞에 거부터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거 먼저 해먹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저거 플레이하면 되지. 지금 일단 내가 저거 들고서 보초 쓰고 있다가 시장 올라가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안 올라가면 나 엄청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돼. 이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종목을 볼 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관점을 굉장히 섞어서 넣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고르면 저도 이제 보통 한 달 안에는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이제 틀리면 후다닥 틀리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왜 이걸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릴 때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적으시고 지금 최신 이 기업의 현황이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데 지금 왜 이거 사야 돼요? 라고 누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을 종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기업은 이거 최근에 계속 안 좋아졌는데 가격 이제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관련해서도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니까 지금 사야죠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회비용. 그렇다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안 좋아진 종목이 이제 막 좋아지는 경우는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또 이제 사야 되는 거냐 이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포트 내에서 우리가 그 뭐 3개, 4개, 5개 뭐 한두 개 압축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그래도 이제 컨셉을 골라 가지고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분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는 거를 전업 투자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HTS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투신들의 수급, 전 투신 수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액티브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또는 사모펀드, 투신이나 사모펀드들이 돈을 요새 어디로 같이 쏘고 있는지,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기금은 뭐 그렇게 이제 액티브하진 않는데 투신이랑 사모펀드가 돈을 어디로 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유사한 국내 업종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교차 비교를 할 때 그러면 약간 주도 업종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럼 최근에 들어서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최근에 계속 가던 것들은 들고 있어야 되고 바닥에서 또 새로 이제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데 뭐 최근 이제 병목 현상이 이제 해소된다라고 하는 뭐 자동차들 이런 것들 좀 보게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업종을 분류를 해야 되고 업종 분류를 그냥 뭐 엑셀 같은 걸로도 이렇게 잘 좀 분류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게 어려우면은 뭐 그냥 맨땅에 헤딩해야죠.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주도 업종, 그 주도 업종 컨셉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한 두 컨셉, 세 컨셉이라고 가정을 하죠. 예를 들어 이제 주도 업종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코멘트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자, 2차 전지는 지금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숫자가 나오는 주도 업종은
좀 바스켓을 넓혀가지고 중소형주까지도 플레이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게 수소는 좀 플레이하기가 좀 애매한 게 숫자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정책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웬만하면 대형주 위주로 플레이를 해요. 왜냐하면 죽어도 크게 뒤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형주는 대기업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대기업 위주로만 플레이를 하죠. 그리고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컨셉 중에서 뭐 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뭐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 수도권에서의 어떤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사실 대형 건설사들이죠.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GS 건설 뭐 이런 거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 이런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뭐 아직 자 이것도 이제 기회비용인데 10월 이후에 이제 왜 제가 영상 보면은 그 대선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것 같냐. 왜냐하면 10월 이후에 되어야 이제 대선 후보들 윤곽이 막 드러나죠. 11월 초까지. 그래야 뭐 이제 자기들끼리 그 투표를 더 이제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공약을 남발을 할 거예요. 그 공약 남발에 따라서 특히 이제 건설 관련해서는 들썩들썩 하겠죠. 우리가 연초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건설 건자재들이 움직이는 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벌써 잊어버리고 건설 건자재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10월 중순 넘어서 이제 매크로 리스크 다 없어지고 나면 결국 2022년도 보고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뭐 3분기, 4분기 실적 보고 플레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실적을 보고 우리가 주도 업종들을 잘 골라 나가면서 주도 업종을 바스켓으로 뭐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고르는데 뭐 대형주 플러스 중소형주 이렇게 하고 실적이 나오는 거는 중소형주까지 좀 플레이하고 실적이 안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중소형주까지는 바스켓으로 담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한 서너 종목을 한번 사보면은 15종목이 예를 들어서 5개씩 샀다. 세 카테고리를 5개씩 샀다. 그럼 15종목이지만 실제는 한 카테고리씩 한 개씩 몰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개별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들을 잘 봐놔야 돼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TV나 더존비존이나 얘밖에 못하는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 그리고 제가 뭐 중소형주 중에 언급 안 해드린 것 중에 뭐 TNL 같이 이제 반창고 하는데 아마존에 이제 잘 많이 팔리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기업들의 어떤 개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나서 시장에서 뭔가 좀 포인트 투자 포인트가 있어서 주목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남과 차별하는 대부분이 이제 주도 업종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좀 더 차별적인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엣지 있게 이제 플레이하기 위해서 개별 비즈니스 모델들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 개별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들이 이제 볼만한 니즈가 있느냐, 뭔가 변화가 있느냐 이런 걸 따라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수할 때 이제 기회 비용을 고려해서 채우는 시간을 고려를 하는데 이제 이걸 뭘 말씀드리냐면 이제 막 좋아지고 또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들은 일단 기본빵은 다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최소 비중 얼마로 할 거냐 또는 미니멈 비중을 얼마로 할 거냐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20종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최소 한 2, 3%는 무조건 채워 넣는다. 주도 업종들은. 그래서 주도 업종은 최소 비중 일단 먼저 채워 놓고 그 다음부터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주도 업종들은 주도 업종 내에 종목군들 중에 지금 봐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빨리 채우는 편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급등할 때 채우진 않고요. 천천히 봐도 되는 종목들은 한참 뒤에 채우죠. 굳이 지금 사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공부는 해놔야 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미리 이제 이 기업이 뭐 아미코젠 같은 경우죠. 아미코젠이 이제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이제 되고 나면은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국산화가 되면서 이제 배지 사업이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건데 아직까지는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뭐 계약한 건 없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지. 이게 업사이드 포텐셜이 엄청 크다면은 뭐 계약 터지고 나서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지금 봐야 돼?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제 관찰하는 거죠. 혹시 시세가 막 오르면 뭐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주변에 좀 살펴보고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어쨌든 좀 천천히 봐도 되는 종목은 지금 막 많이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매수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채워놓고 나서는 저는 이제 매수할 때 전일 종가 기준에서 마이너스 한 1에서 마이너스 한 1.5%로 지정가로 넣는 편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 2017년부터만 일단 내봤는데 당일 이제 시가 한 1,700개인가 1,800개 종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당일 시가에서 당일 저가가 있죠. 아래 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내려갔다가 탁 터치하고 올라올 때 항상 뭐 옛날 제 개미 어릴 때 대학생 때 와 내가 저 아래 꼬리에서 주식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시가 대비 저가 당일 시가 대비 당일 저가의 그 간격이 1,700개 또는 1,800개 종목들의 상장된 주식 수의 평균이 얼마까? 그걸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의 기준. 그러니까 당일 이제 음봉을 살짝 찍고 아래 꼬리를 들었을 때 평균 얼마까지 빠졌다가 또는 들고 오거나 또는 평균 얼마까지 빠지느냐를 이제 통계를 해보면 대부분 이제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1에서 1.5%에 넣으면 일단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면은 거래 비용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래 비용을 좀 아낀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급등하는 거 굳이 안 사죠. 왜냐하면 급등했어요. 예를 들어 양봉이 크게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 날 그 양봉 종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사면 되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주식을 이제 조금씩 들어갈 때도 마이너스 1에서 1.5%의 주문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체결 쭉쭉쭉쭉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지수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지수가 이제 어제 전일 그 목요일 날 기준으로 급등할 때 따라 사서 그 다음 날 이제 막 손실 나고 그런 그 상황이 아니게 이제 되게 좀 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1.5%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하는 거는 제가 영상 드렸죠. 영상 보시면은 이제 매수할 때 이제 매도 전략 같은 것도 다 고민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매수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부터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다 달라져요. 퀀트로 백테스팅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대형주에 통하는 전략, 중형주에 통하는 전략, 소형주에 통하는 전략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에서 1등부터 100등 이거는 검증된 회사들이거든요. 100등 안에 들어간다? 엄청난 회사의 어떤 그 운과 뭐 시운까지 작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대부분 이제 퀀트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1등부터 100등이 있고 이제 세 분류를 내보죠. 대부분 이제 1등부터 150등 또는 151등부터 300등을 기준으로 이제 막 그 퀀트로 종목들을 뽑긴 하는데 제가 이제 백테스팅 경험을 말씀드리면 1등부터 100등이 있고 100등부터 200등이 있고 200등부터 300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갔을 때 대기업들 탐방 가면은 이제 실적 추정 테이블들을 제 나름대로 엑셀로 되어 있는 거 뽑아서 들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죠. 최근 우리 분기가 어떻고 저떻고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보고서들 다 뒤져서 생각해 본 다음에 컨센서스를 상향하겠구나 또는 하향하겠구나 컨센을 비트할까 못할까만 고민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올까 못 나올까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이 못 나오면서 앞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이 하향될까 이런 것들만 탐방하고 체크하고 와요. 반대로 그 중소형주들은 조금 더 이제 다르게 봐요. 중소형주들은 좀 더 이제 그 이런 거죠. 대형주는 누구나들 보기 때문에 컨센서스 위아래로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본다면은 중소형주는 이 대형주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약간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많이 플레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장성이 엄청나게 좋던지 왜냐하면 그건 대형주 그룹에 없거든요. 또는 아주 밸류에이션이 싸던지 이것도 대형주에 없어요. 자, 그럼 대형주는 컨센서스의 변화에 민감한 거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도 컨센서스가 있는 경우에 변화에 민감한데 약간 양극단의 어떤 종목들을 사람들은 찾죠. 대형주에 없는 특별함을 찾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의도에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대형주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소형주를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형주를 잘해요.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소형주는 어떤 특별한 패턴은 없어요. 소형주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정보 매매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소형주에서는 그
그 바스켓으로 특정 어떤 투자 스타일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높더라. 예를 들어 뭐 저퍼주를 50개씩 깔고 뭐 6개월 들고 갔다가 뭐 그냥 갖다 파는 그냥 퀀트 플레이 하던 게 오히려 중소형주에서는 먹힐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어떤 시가총액에 뛰어드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 친구도 그렇고 또 제 주위에 어떤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스타일의 업종이 좋아요. 그러면 그 스타일 업종에 시가총액 막 작은 거를 자꾸 찾아다녀요. 이게 시가총액이 더 작으니까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야.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데, 얘는 그 매미 투자자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잘 골라내는 거지만, 실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연관이 있는 건데, 실제 이제 파고들어서 보면은 그 같이 올라갈 만한 펀더멘탈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발라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이제 뭐 갑자기 여기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이 돼가지고 한 돈 1,000억이 생겼어요. 이제 중소형주를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종목들이 뛰어다녀요. A라고 하는 컨셉이 뛰어다녀서 A라고 하는 컨셉과 유사한 애를 이제 가서 보니까 실제로는 거기서 발생되는 매출이나 실적이 너무 미미한 거죠. 지금 뛰어다니는 애는 매출이나 실적이 그 관련된 이익 비중이 뭐 한 70%, 80%인데 얘는 10%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시가총액이 작은 애가 작다고 시가총액 큰 애랑 비슷하게 갈 수 있을까? 또는 이 시장이 또는 경쟁 관계라서 대기업들 위주로 가는 어떤 상황인데, 대기업 위주로 걔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중소형주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보니까 얘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장은 착각해서 A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가면은 이 잡주도 간다, 뭐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실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걸 샅샅이 뒤져가지고 연관 없으면 플레이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낙수 효과가 과연 내려올 수 있느냐, 그걸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DDR5 관련해서 제가 심택이랑 뭐 몇 가지 대형주들만 말씀드렸던 것도, 그래도 시가총액 큰 거 위주로 말씀드렸던 것도, 시장에서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채워놓은 다음에 밑에 걸 플레이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1등주 플레이하는 사람들, 2등주 플레이하는 사람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시장에서 주도하는 1등주를 플레이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사실 1등주를 플레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등주는 어떨까요? 1등주는 뭔가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 1년의 어떤 시간 동안 걸리죠. 시세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2등주는 어떨까요? 상승폭은 뭐 1등주의 한 절반 미만일 수 있겠지만 1등주가 올라갔던 그 시간을 딱 한 두세 달 만에 올라가 버리죠. 후다닥 하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2등주 플레이도 어찌 보면 매력적인 거예요. 금방 올라가서 금방 시세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할 건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 굳이 2등주도 플레이 할 만한지도 고민하셔야 되고, 뭐 때로 이제 2등주도 1등주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고민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그래야 거기서부터 정의가 들어가야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떤 습관을 내가 구축을 할 거고, 그 습관에 따라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짜는데 이런 식으로 할 건지, 뭐 아니면은 뭐 다르게 할 건지, 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서너 개, 네다섯 개 할 거야라고 한다면은, 저희와 여러분, 그런 분과 저는 이제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른데 서로 막 제 방식은 마음에 안 들어, 제 방식, 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는 정답이 없고, 나에게 제일 잘 맞는 방법을 가지고 꾸준히 규칙만 지켜나가면 되는 건데, 일단 먼저는 규칙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규칙을 안 지키는 거죠. 만들어도 잘. 그래서 규칙도 만들고 규칙도 지키고, 그 규칙이라는 게 그냥 뭐 책에 끄적끄적 하지 마시고 그냥 엑셀로 만드세요. 엑셀로 만들어서 그 규칙을 이렇게 쌓을 수 있게 엑셀로 만들어서 하셔야죠. 사람이 뭐 매번 이 투자라는 게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휘발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몰빵한다. 나는 몰빵하고 싶어요. 난 돈이 너무 작아요. 몰빵할 거예요. 사실 이게 복불복이에요. 우리가 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있었던 투자자문사가 첫 번째 투자자문사가 고유자산으로 몰빵해서 회사가 휘청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수들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휘청해요. 실패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언론상이나 이런 데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종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인덱스하게 보고 여러 번 이제 주변에서 그 피드백을 받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결국 이제 본인이 이제 살았는데 최근에 어떻게 이제 실적까지 확인하면서 더 컨빅션을 가져서 최종적으로 실적 확인하고 더 세게 밀어넣고 이렇게 이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투자 성향이 그렇게 몰빵해가지고 리스크를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강심장으로 플레이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그걸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했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나오고 있는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망할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것 그리고 얘만 할 수 있는 것 이런 건데 최근 업황이 안 좋았다가 이제 막 업황이 좋아지거나 뭔가 새로운 그 리레이팅 포인트가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가락이 되는 거를 베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때 충분히 빠져나올 수도 있고 망가졌을 때 회복이 가능해요. 그러지 않고 근본이 없는 기업인데 최대 주주가 바뀌어가지고 야 얘네가 갑자기 이제 엄청난 신사업을 하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관련 뭐 이런 거 신사업 한다고 한다더라. 야 대박 아니야 대박? 제가 봤을 때 그거 투자하다가는 인생 망가집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은 그냥 순식간에 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기업이 2차 전지를 한대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을 한대요. 왜냐 최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잘 되니까. 자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 건지. 뜬금없이 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요. 기술력이 있어서 시장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 기업이냐? 그게 아니고 그냥 뭐 회사 차원에서 뭐 신사업 한다고 하면서 그냥 깔짝대면서 모멘텀 만들어가지고 주가 한번 올려보려고 노력하는 회사냐? 이거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구분이 안 되면 그냥 뭐 약간 이름 있는 기업들 시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있고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레버리지를 그냥 마통이랑 신용대출은 씁니다. 근데 이제 뭐 스탁론이나 이런 걸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쓰는 신용은 안 씁니다. 그냥 그런 거는 쓰죠. 직장 다니고 있는 거의 어떤 장점이죠. 어쨌든 그런 신용은 다 쓰는데 뭐 그런 것도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주택 청약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담보로 예금 담보 대출도 다 땡겨서 주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주식 돌리면 오히려 더 벌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조그만 것들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주식을 하고 있는데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기에는 좀 남들보다는 미약한데 어쨌든 저는 뭐 한 집안의 가장이고 저는 딸도 이제 한 20개월이고 뭐 그러다 보니 젊은 총각일 때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황이 이제는 막 제 아는 지인은 풀 레버리지 쓰는 것도 해봤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500만 원으로 뭐 20억까지 풀 레버리지로 계속 썼더니 되던데 그때 2015년도에 바이오 꼭지 찍고 떨어지면서 그냥 다 털렸다. 계속 풀 레버리지를 계속 쓰니까 그랬던 사람에 대한 사례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던데 어쨌든 이제 레버리지를 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의 지향점이라고 해야 되나? 매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무조건 수익률이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최대 낙폭 지수라고 해가지고 MDD 관련된 영상 제가 따로 올려드렸는데 저는 무조건 MDD가 중요해요. 저는 고통을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 주식을 하고 싶지 않아요. 주식을 하는데 왜 그렇게 이제 고점 대비 막 30%씩 포트폴리오의 어떤 계좌 수익률이죠. 계좌 수익률이 왜 30%씩 깨져가면서 힘들어하면서 술 마셔가면서 몸 벌어가면서 주식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저 스타일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시장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얼른 현금 만들고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하는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주식 하나 잘 봐가지고 길게 크게 먹는 게 중요하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제가 그 MDD 영상에 올려드린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무조건 리스크 관리. 제가 인생에서 깨달은 거는 그냥 리스크 관리가 최고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 영상 이거 관련된 이제 카페라떼 무슨 영상 보시면은 의사결정에서 보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떻게 체크를 할 거고 할 거냐. 이게 결국은 저가 쌓아놓은 규칙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렇게 규칙을 합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쌓았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만약 어려우면 제가 이제 뭐 규칙을 쌓기 위해서 시장 파악할 때 어떤 자료들을 보고 뭐 종목 선정할 때는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리스크 관리에서 저는 MDD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목이 어떤 내가 투자 스토리가 있으면 그 투자 스토리가 계속 되고 있는지, 또는 뭐 혹시 뭔가 리스크가 있으면 내가 이걸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 리스크도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타가 너무 높아지면 시장이 박살날 때 저는 더 크게 박살나니까요. 왜냐하면 종목을 뭐 20개도 굉장히 압축이에요. 결국 시장이 1% 떨어지면 20개, 30개 들고 가시는 사람들도 대부분 한 1.5에서 2%씩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잘 어떻게 안 해놓으면 힘들고, 요즘과 같은 장들 이제 2011년도나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시장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약간 그래도 주도 업종이라는 게 있고 희망이 있는 장이에요. 예를 들어 성장주에 2차 전지가 있고 뭐 수소라는 것도 있고 대선 테마도 있고, 약간 뭔가 시장이 이제 또 자동차가 이제 돌아서고 뭔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희망이 있는 장인데, 2011년도 12년도에는 이 고성장 하던 게 약간 슬로우 되면서 시장 성향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2011년도 당시 투자자문사 있을 때 증권사에서 받은 이제 투자자문사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네노라하고 하는 회사들이 그 엇박을 타면서 박살이 났어요. 그래 이런 거죠. 상승장 맨날 2008년도, 9년도, 8년도 박살 나고 나서 9년도, 10년도 오르는 거 따라 사기만 하면 오르던 장에서 그 다음에 11년도부터 횡보하거든요. 그러면은 매매 방법 자체가 확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적응을 못하면서 투자 자문사들의 수익률이 2011년도에 많이 박살나요. 실제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모 증권사의 내부 자료인데 저희는 이제 받았죠. 아마 다들 받았을 건데 어쨌든 받아서 봤을 때 박살나 있더라고요. 저희가 있었던 투자자문사도 제가 있었던 투자자문사도 저희는 이제 자문형 랩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매매하는 방법이었던 랩이었고 하나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던 랩이었는데,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거는 남들과 똑같이 박살이 났었고, 현금 비중 하면서 리스크 관리해서 어차피 뭐 연간 수익률 따박따박 먹는 전략으로 한다는 그것만 살아남았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도 잘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결국 이제 내가 어떤 투자자인가 또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국 이제 1번에 관련된 내용에서 계속 파생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포트폴리오에 몇 종목을 가져가느냐. 나는 이제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길게 보면 오르는 시간은 찰나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통계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퀀트 테스트를 해보면은 주식 시장이 가장 많은 구간이 언제냐면 하락장도 구간이 짧아요. 상승장도 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상승하고 나서 지수가 박살날 때는, 박살나는 거는 뭐 한 5일에서 10일이면 거의 다 박살나고 끝나버리죠. 마찬가지로 이제 박살나는 거는 순식간이니까 그걸 못 피하니까 사실 그런 건데, 가장 이제 지수나 종목에서 긴 기간은 횡보 기간이에요. 횡보 기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 기회비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이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횡보하는 기간을 최소화할까 이걸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막 좋아지는 거를 언제 살 거냐를 고민하는 거고 이제 막 좋아지는 거나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를 지금 계속 사도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횡보 기간을 가장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종목만의 어떤 횡보 기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장의 어떤 횡보 기간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야 종합주가 지수가 퀀트 같은 거 보시면은 시장이 횡보하는데 수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퀀트 수익률이 높게 만들려고 세팅하면 세팅할수록 이 시장이 횡보할 때 수익을 누적시키는 전략으로 변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이 횡보할 때 계속 시장과 차이를 벌리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하죠. 그렇다면 나는 시장이 지수가 횡보할 때 그냥 나도 수익률이 나빠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횡보할 때 그러면 시장이 횡보한다는 거는 시장에서 매력적인 대형주들이 매력적이지 않고 대형주들이 그렇게 이제 지수를 끌고 가지 못하는 어떤 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도 뭔가 엣지가 있고 자금이 몰릴 수 있는 것들을 픽업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외국인들은 그런 걸 안 하죠. 외국인들은 그냥 자금으로 한국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가는 자금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세부 종목까지 이제 내려가가지고 플레이하지 않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소형주를 플레이한다고 했죠. 제가 좀 전에도. 그럼 어떤 걸 하느냐? 양극단에 있는 걸 한다는 거죠. 대형주는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싼 것도 아니지만 뭐 또는 그렇게 비싼 것도 없고 뭐라고 할까요? 약간 성장성이 엄청난 것도 없고 약간 그 고만고만한 애들이 있는데 만약에 대형주에서 엄청나게 성장성이 있거나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싼 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더 시장에서 곽강을 받을 텐데 그런 장은 잘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이 시장이 횡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시장은 양극단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소형주는 양극단에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아주 싸거나 아주 성장성이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이 횡보하는 장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아주 성장하는 종목들 위주로 플레이하든지 아주 싼 거 위주로만 플레이하든지 양극단에 있거나 저 같은 사람은 두 개 다 하거나 또는 대형주까지 해서 세 개를 다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시장이 내가 만약에 단기 투자자라면 저는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중장기로 이제 좀 그래도 끌고 가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나는 종목을 한 3개, 2개 뭐 이렇게만 들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를 경험을 했고 그 고객 자산을 돌려보면서 깨져보고 그리고 나서 찾아낸 방법을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제 방식이 도움되는 분들이면은 도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자기 걸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규칙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규칙을 지켜나가는 걸 이제 계속 옆에서 보면서 아 규칙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를 이제 깨닫기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냐. 처음 주식 하시는 게 힘든데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